저 방금 소개받은 이희석입니다. 11월 오늘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주제가 대단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걸 가지고 100분씩 한 3분 정도가 이야기를 하면 대충 이래 간다는 거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가지고 미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해서는 아쉽게도 건축보다 토목이 훨씬 더 많은 스터디가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면은 토목직이 더 많은 공부가 돼 있고 건축은 아키텍처로서 예술을 아직도 탐하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우리 산업이 과연 어떠냐는 부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하느냐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대한건축학회 회장님 말씀하신 그럼 과연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로 내용은 이제 협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사 일반 사항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건설산업의 혁신은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논제하고, 그 다음에 초청 건축공사는 시간 관계상 좀 가볍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건설 현장의 프리콘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절대 필요한데 저희는 별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래에 있었던 작년 올해 아파트 붕괴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이 당부사항 이런 순서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들도 많이 등록되어 계십니다만은 이 8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주로 건설 기술인의 경력 관리하고 재정비를 해주는 그런 협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경력 관리에서 활용의 단계로 완전 시프트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력 관리를 그냥 충실히 하고 있는데 활용의 단계로 가려면은 우리도 미국과 서구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적 자원의 경험적인 이 히스토리가 잘 정돈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5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공사한 사람, 설비, 전기, 기타 이런 철골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1등부터 1번에서 10번까지 경험 많은 사람을 또 쇼팅해내면 금방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AI가 우리 기술인을 경력을 딥러닝 해가지고 그걸 그냥 원하는 대로 유저가 원하는 대로 치면은 그냥 순서가 나오고, 병원을 많이 해본 1000베드 이상의 병원을 해본 사람,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해본 사람 이래 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 AI가 딥러닝한데 이봉남 교수님이 1인당 한 7만 원 정도 들이면은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기술인 지금 100만을 가고 있는 기술인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 한 7억 정도 들여가지고 인적 자원에 뭐를 잘하는지를 앞으로 정돈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PQ 서류 내라 그러면 서류를 이만큼 갖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면 거기서 정확하게 몇 명을 그냥 추출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인회는 기술인회는 제가 맡고 있는 부분에서 위원회가 한 3개가 됩니다. 매주 월요일날 건축 기술인들한테 띄우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시사적인 측면, 신기술에 대한 거,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띄우는데 지금 76회 정도 나갔습니다. 그걸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자화 해가지고 건축 기술인들한테 앞으로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휴먼 리소스 플랫폼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 나이가 한 70 정도 된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과 그다음에 건축에서 평생 닦았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우리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일본에서는 부사장을 빌려드립니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바이로 거기에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와 같은 형태로 해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해줘야 될 그런 일이라 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적 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은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에 인적 자원이 바로바로 대입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협회가 우리 건설 기술인들한테 해줘야 될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직 이것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리소스가 되면은 뭐 VE도 해야 될 거고 ERP도 해야 될 거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상태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종합건설회사 11,892개가 있는데 한 1,000이 좀 넘어가 100위만 넘어가더라도 정말 힘들게 일합니다. 1,000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통속적인 말로 정말 노가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평생 어떤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좀 어드바이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들의 사회적 책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T 연구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본의 오바야시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인 반송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녁에 그 자재를 대차에 실어가지고 호이스트와 연계해가지고 7층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다시 그 장소까지 자동으로 이 대차가 옮겨놓으면은 인간이 싣고 내리는 건 인간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하려고 유진 로봇하고 고카트 이런 거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10mm 이상의 턱이 있으면은 로봇이 자율주행하는 로봇이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현재 물류 시설에서만 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야간에 자재를 그 다음 날 일할 부분까지 옮겨놓는 일을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조공사, 지금 뭐 작년 올해 많은 문제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만은 골조공사도 지금 뭐 철근 가공을 하고 나면은 IoT 센서를 달아서 현장에 반입하면은 현장 게이트 입구에서 리더기가 읽어내면서 자재가 뭐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 자재비는 총액이 얼마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레코딩되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IoT 센서가 50m 이상, 한 30m밖에 인식을 지금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하고 이 IoT 센서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50m 넘는 거리에서 IoT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 산업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이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65년 태국의 도로공사를 해공사로 따지면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리비아 대수로공사가 83년도 크루즈 카르파가 2009년에 준공을 했고 4년부터 9년에 준공했고 작년에 이 현수교 창하칼레 대교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현수교가 이 3,000m를 넘는 현수교는 하기가 어렵다고 정설이었는데 이 3,024m를 3km를 뛰어넘는 현수교를 대림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토목 기술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즈 칼리파는 678m라서 세계 최고 높은 건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올 연말에 준공하는 말레이 118 타워가 628m, 그거 세계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롯데월드가 2017년에 완공한 롯데월드가 555m.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뭐 68년도에 개통이 됐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64년도에 아우토반,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려보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산업이,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게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68년도에 공병부대 전 국가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428m를 닦은 그런 사안입니다. 요즘 뭐 파키스탄의 보르공사 이런 하나를 대우건설 혼자 가서 뭐 거의 500km짜리를 그냥 넘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가 전체 역량이 고속도로에 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젊은 MZ세대에서 보면은 밥 없으면 라면 먹든지 아니면 샌드위치 먹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난 한 7, 80년을 뒤돌아본다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64년도에 우리가 수출 1억 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10억 달러, 그리고 뭐 77년에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2015년에 5천억 달러의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6,40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장이죠. 그래서 지금 시각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과거가 훨씬 인간이 살기가 좋았던 세상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인당 생산성을, GDP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53년에 67달러, 70년도에 286불로 세계 160개 국가 중에서 100위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3만 불을 2018년에 넘어서고 작년 재작년에 3만 4천 불까지 넘어서면서 일본을 넘어갔다가 다시 조금 빠꾸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7차까지 갔습니다. 그래 97년도에 경제개발이 끝났고 서도 강부 파견 63년도에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63년도에 미국 가서 4천만 불을 차관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은행에 보증을 갖고 와라. 대한민국 당시 뭐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 이 차관을 갖고 오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3년도에 이 독일에 가서 4천만 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뭐 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해 당사자가 독일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러면은 너 간호사 보내줄 수 있느냐? 강부 보내줄 수 있느냐? 이거를 이 보정 이 두 간호사하고 이 강부 보정으로 저희가 4천만 불을 갖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4억 달러도 아닙니다. 4천만 불을 빌려오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 이야기거든요. 참 눈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호흡 선을 하고 포철이 지금으로 따지면 50년 전에 포항 종합제철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3년 중동 진출을 하고 뭐 이와 같은 형태로 하고 경부고속 68년, 지하철이 74년, 63빌딩 80년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건설이 넘어간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토건족, 뭐 그 다음에 순살 아파트를 짓는 사람으로서 낙인이 찍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위대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산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국가 GDP의 21.6%를 달성하다가 지금은 한 10% 정도, 10에서 한 1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은 한 220조 정도에서 맥시마이저 됐습니다. 우리가 5천만에 4만원 따지면 2천조 정도 되는데 거기 10%면 한 200조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건설회사가 땅 사가지고 분양해가지고 하면은 매출이 원래 공사 금액은 뭐 1,0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은 3,000억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조금 토론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한 220조에서 맥시마이저 되고 우리가 4만 불 정도 되면은 우리는 7% 정도 GDP에서 한 7% 정도 떨어지는 그런 업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생 건축을 했는데
건축이란 뭐냐 이걸 쓰려고 책상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쓰다가 과연 건축이란 뭐냐를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걸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사님이신 유희준 교수님이 선 책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건축 이 정도 책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건축주의들은 생각해야 될 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하고 이 책은 그 일리노이드 대학에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그냥 책을 출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미국에서 출판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봐 주시죠. 그래서 건축은 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참 여러 형태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뭐 콘크리트 치는 것이 건축 시공의 전부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를 정말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건축은 단순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건축에서 본다 그러면 이 정말 종합 건축으로서의 어떤 건축,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체로 본다면 우리가 건축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수없이 이 많은 뭐 구조미, 이 축선, 이 온갖 생각을 해가지고 창의적인 건축, 그 다음에 여기 합리적인 건축, 기능적인 건축, 인간적인 건축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공 쪽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주의들은 멋지게 생긴 아가씨의 백바지에서 느끼는 건 터질 듯한 긴장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여성들의 다리는 무시다리라 그래서 다리가 굵었는데 요새 왜 여성들의 다리는 이거 아주 날렵하게 되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180에서 210 강도를 쓰다가 지금은 300 강도를 쓰다 보니까 이거 작아져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모든 영양 상태가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의 다리들도 가늘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같이 모든 면에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조선의 여인들의 한복을 입으면 가운데 가르마를 탔는데 그러면 그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옷구름을 옆으로 돌렸다 이 이야기거든요.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혹시 머플러를 겨울에 할 때는 이 가운데 가르마를 탔으면은 이 머플러를 왼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 건축주의들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간판에서 느끼는 색감 이런 것들도 저 색은 흰색 속에 붉은색을 넣어서 좀 더 화려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내가 공사를 하면서 지하철에 오면서 중간에 뻑 뚫려있는 그 공간에서 흰색과 올라가는 그 작은 부분을 붉게 칠하면 훨씬 이쁘다. 시공을 단순히 준 도면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해야 이 시공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보람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 시공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갖는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현장이란 뭐냐면은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이라는 화살 위에다가 불특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인원 5M, 인원 자재, 장비, 공법, 경비를 통해 가지고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최상의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건축 현장입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를 저는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리원으로 가든 현장 사이트 엔지니어들은 그 책무가 뭐냐면 근로자가 생산성 있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너는 왜 와 있냐? 근로자들한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생산성 있도록 해주는 일, 그것이 사이트 엔지니어의 책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현재 일하고 있는 형태에서 유효적절하냐? 저것이 저 일을 하는 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바쁘다는 것하고 생산적인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옛날 우리가 입사했을 때 젊은 시절은 예, 열심히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도록 위에 사람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모두가 리더가 중요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꼭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하 직원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밤새워 하는 만큼 멍청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만 일해도 잘한다는 이야기 들었지만은 이제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옛날에 정보의 양을 10개를 처리했으면 지금 하루에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200~300개씩 이렇게 너무나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꼭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시켜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 일의 50% 정도는 자비입니다. 이 가업에 꼭 필요하냐? 이게 생산적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건 자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하는 중에서 나라에서 너무나 자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중첩법 하려고 그러니까 서류 작성해야 될 거 많고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고 또 서울시장이 공사하는 거 전부 사진 찍으라 그러니까 그것도 자비이에요. 이게 지금 위에 그러니까 리더 계층에서 생각해 줘야 될 일이 과연 우리 건설 산업에서 이 효율성과 이걸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무 자비를 많이 시킵니다. 그 자비를 이렇습니다. 현장을 준공하고 떠나면서 그 서류가 정말로 소중해가지고 내가 한부 카피해가지고 갖고 갈 만큼 소중한 자료라 그러면은 그런 소중한 자료고 그렇지 않고 폐기 처분해야 될 거 법적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면 70%를 불 떼고 가야 될 그런 사안이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우리가 현장에서 지냈는데 현장을 대충 하지 말고 좀 깔끔하게 좀 잘 좀 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시공 ABC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새 뭐 플레이스라고 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흙막이는 복합공법, 공법이 2가지가 들어갔을 때는 사고 칠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뭐 10,000평, 20,000평 이래 되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는 액세스 로드 개념을 잘 잡으면은 공사하기가 무척 편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직공사 이거 좀 잘라야 될 거고 스코보드도 한 30m마다 컨트롤 조인트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탁과 칠 때 녹슬 거에 대한 문제 부분들 이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가 잘 안 된 것이 단열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열 결로 지금 1층 창호 하단의 내부에서는 펜콜이 돌든 공조 시스템이 돌고 떳떳해지는데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서 찬기가 들어오면 1층 바닥에 외부에서 젖어 들어옵니다. 이것이 결로이고 단열의 문제에서 결로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축쟁이들이 참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면하는 창호에 오피스 빌딩에서 1층에 면한 창호에 내부가 떳떳하고 외부에 면한다 그러면 그 창호 하부에 단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아직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법규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건축 후퇴선 3m 후퇴선을 안 해가지고 문제 걸리면은 벌금과 체불을 동시에 받는 것이 우리 건설 기술인들이 당면한 법규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강합니다. 그리고 돈 따지다가 품질 놓치고 나면요 나중에 재시공비로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품질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공사는 변명이 없습니다. 공사기간 뭐 이래 해서 늦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건축공사는 이렇게 보면은 이 공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효율적이 있고 이게 다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효율적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그 조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짜매고 생각하다 보면은 엄청난 새로운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건축인은 끝없이 명예와 자부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소장, 관리단장의 역할은 이 신뢰와 긍지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직원 육성해야 됩니다. 조직의 장, 소장, 사장, 장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그 부하 직원을 육성을 해야 되는 책임들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 혁신 리더의 이 정신 자세, 습관, 기본 능력 이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은 거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해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줘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지금 끝없이 소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초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초연결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어느 집에 뭐가 문제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침 뉴스에 나오는 이런 판에 끝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전화해서 저거 되는데 깜깜무소식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초연결의 시대는 뭐냐면 내가 빨리 일하고 내가 빨리 답을 해줘야 상대방이 그거에서 잊어버리고 딴 데로 가는데 답을 안 하면 끝없이 거기에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덕목은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소통의 역량이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것이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이 부분은 별로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제반 어떤 사항들은 새로운 언어입니다. 우리가 영어, 독일어, 라틴어, 이런 이 한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새로운 언어라서 이거는 공부를 지금 하면은 바로 새롭게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는 누구도 이 부분에 해서 생각만 어떻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끌고 나올 거냐 하는 논제가 주로 될 겁니다. 그래서 1700년 전기기관으로 대별되는 1차 산업혁명, 1760년에서 거의 한 90년 됐던 전기기관에 의해 가지고 이 전기기관과 방적 산업이 급속도로 생산성을 올리던 사업. 그리고 1860년도에 전기가 발생하면 전기를 하면서 대량 생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1917년 테일러의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 가지고 컨베어 벨트에서 T카가 대량 생산되는 형태로 전환되는 일들. 그리고 1950년도에 컴퓨터. 우리가 지금 이제 모바일 핸드폰하고 이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컴퓨터 IT 기술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에 이 처음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됐는데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최소 유튜브 한 20개 정도 보고 건설에 대한 유튜브 아닙니다. 교육이든 건강이든 유튜브를 이 4차 산업에 관련된 유튜브를 한 20개 정도 보고 책 한 7, 8권 쭉 보시면은 세상이 이래 간다는 이야기구나 하고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존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새로운 형태로의 산업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고 지금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용어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사물 인터넷에 대한 거, 일본은 로봇인 전략, 그다음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급속도로 새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영의 키워드는 이 지속하고 혁신하고
그 성장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혁신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 효율과 생산성을 늘려갈 건가, 또 새로움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가.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들, 크라우드 기반, 구름같이 우리가 미국하고 되던 지방과 서울 간에 되던 크라우드 기반에 해가지고 이 크라우드 기반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뭐가 음식이 좀 남는다, 모자란다, 지금 상해 간다. 이것이 바로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크라우드 기반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에서는 빌딩 인포메이션 메서드, 그리고 빅데이터, AI, 가상현실, 이런 것들의 새로운 세상에서 경영 환경 자체가 ICT하고 디지털 융합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만큼 바뀌느냐 하면 이 빅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건설에서의 빅데이터는 다양하게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1년에 뭐 30만에서 50만 호 짓는데 아파트의 그 골조공사의 이 물량은 빅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평당 콘크리트 양은 3.01루베, 3루베 들어갑니다. 만평이라 그러면 3만 루베에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형태는 15.5스퀘어미터, 그다음 철거는 예전에 300에서 240, 지금은 180에서 190kg 정도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빅데이터인데 뭐를 내느냐 하면은 근로자의 생산성도 빅데이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땅 팔 때는 근로자 이 담프 트럭, 이 로다의 기사, 이 사람들은 몇만서 25맨데이를 완몇만서로 하면은 2,100만 원 정도의 생산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 할 때는 1,500만 원 정도, 마감공사 할 때는 한 1,800만 원 정도의 이 매출이 월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따져가지고 그 아파트 현장에 500명이 마감을 하고 있으면 약 한 9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면 내가 이달에 매출 계획을 120억을 했다 그러면은 500명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 그렇게 많이 내역을 따져보고 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빅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당 단가, 그 세계적인 혁신 건설회사 이런 거는 다 빅데이터에서 그 가격이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내역에 물량을 뽑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뭉뚱거려가지고 빅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거는 평당 700만 원, 요즘 아파트 지방은 550만 원, 서울에서 고급 이 아파트는 900만 원, 이걸 그러면 900만 원에서 다시 공정별로 하는 이것을 빅데이터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따져보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2억은 망했죠. 그 다음에 2억은 망했고, 야놀자는 이게 아주 하이 패션의 새로운 산업인데, 야놀자는 제가 큰 탁을 해보려고 하니까 회사가 너무나 보수적입니다.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그렇게 관광 숙박 이 부분에서 그렇게 성장이 그렇게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캐치를 다 왜? 새로운 산업은 끝없이 이 콘탁점을 그 고객하고 쉽게 해야 되는데 야놀자는 정말 안 됩니다. 거기 본부장하고 통화하려고 그러면 숨 막힐 만큼 안 된다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산업의 영역에서는 끝없이 외부하고 접촉하고 새로운 이 정보를 서로 나누고 거기서 다시 내 걸 엎어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 중심에서는 우리가 지금 건설에서도 설계서 빔, VR, 버추얼 리얼리티는 앞으로 이 건설에서 이거 안경 끼고 우리가 여기서 아웃리그 부분을 꺼내가지고 같이 회의하면서 아웃리그에서 요 접합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이 단순히 종이 쪽지에서 보는 데서 바뀌어 간다는 이야기죠. 아주 복잡한 부분은 이와 같은 형태로 설계 단계부터 보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설계에서 빅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이 AI, 사실은 AI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이 이제 그 빅데이터와 AI하고 이렇게 엮어지면은 건설 인력에 대한 그 경력 관리도 앞으로 딥러닝이 될 그런 형태로 갈 거다. 그 다음에 드론이 나면 요새는 드론이 일상화되어가지고 드론이 날면은
토량 계산이 그냥 오늘 큐빅미터의 토량 반출이 됐구나. 그 다음에 저 파일의 중심선에서 지금 어느 만큼 어느 파일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흑막이 벽의 변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드론에서 진행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저희도 뭐냐면은 롯데 하이마트에 가서 커피포트 보고 여기는 57,000원에 있구나. 그럼 쿠팡에서 이래 사면은 42,000원에 있구나. 순식간에 비교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우리가 서칭을 하고 온라인하고의 비교 이런 것이 예전에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어떻게 물을 팔아야 될 거냐. 그러면 이 물건을 파는 데는 뭐냐면은 거기에 뭐 필립스가 오던 이런 제품들을 전시하고 쇼룸의 어떤 개념에서 그 사람들부터 돈을 받고 그다음 이 물건은 오프라인에서 사고 어떤 이런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어떤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 전체적으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에서 빅데이터가 해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업의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해주고 노하우의 시대에서 노후, 노헤어 누가 이 부분에 잘 알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누가 이 부분에 권위자냐? 누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냐? 그 사람을 갖다 매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다. 아까 휴먼 리소스도 이 형태의 한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 2, 3,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노하우에서 노회어, 노후 누가 정말 이걸 잘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적, 그러니까 내부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만 일하려고 하시면은 그거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회사의 임원들은 외부에 우리 최창식 회장님이 뭘 잘한다. 그럼 그 양반한테 물으면 가장 전화로도 가장 빠르게 시간 세이브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 서비스화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들의 등장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믹스되면서 새로운 업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뭐 1937년에 미국에서 농약 살포하는 형태 때문에 군용에서 개발돼 가지고 왔고, IoT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레미콘 믹스 트럭에 IoT 센서로 딱 집어넣으면 이놈이 어디쯤 지금 오느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레미콘은 이 60분 지나면은 엄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60분 이내에 콩그리 쳐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펌프카 고장 뭐가 좀 문제 있어가지고 외부에 한 대 치는데 5분 걸리는데 10대가 있다. 그럼 50분 걸리면은 이 IoT 센서에서 우리 현장을 오고 있는 레미콘이 어디쯤 오느냐를 알 수 있는 형태가 IoT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년 전에 한 500억 개 정도의 IoT. 그럼 IoT가 뭐냐면은 저기 이제 오시면 싸져가지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IoT 센서 달아놓으면은 그것이 어느 집에 1001호에 갔느냐 1202호에 갔느냐 그 집에서 그냥 그 호수에서 이 금액을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R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MR VR 이거로 가면은 에어버스 제작 시에 스마트 안경을 끼면은 미리 단위로 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단위로 오차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하고 건설에서 앞으로 드론의 활용에 관련해서는 빔하고 드론하고 5G의 시대가 되면은 아파트는 위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5G니까 고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옹벽의 위치, 기둥의 위치, 그 다음에 이 계단실 이런 부분들이 빔하고
이 드론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냥 인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임상에 나타나는 철근이 드론이 인식할 때 이중으로 아직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부근, 하부근 해가지고 A에서 Z까지 600개의 철근이 깔린다 그러면은 상하부근 합쳐가지고 그럼 드론이 날면은 여기는 597개, 602개 이거는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까지 가서 여기는 이것이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은 협력업체, 그다음에 이 발주처, 그다음에 감리회사,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 시공회사의 본사까지 연계돼 가지고 감독이 어느 부위는 추가로 인스펙션 할 것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할 겁니다. 이 몇 년 안 걸립니다. 금방입니다. 지금 서울 오세훈 시장이 사진 찍으라 할 게 아니고 서울 오세훈 시장이 더 스마트했으면 서울시가 크라우드 펀드로 100억을 조성할 테니까 위에서 이 드론으로 사진 찍으면은 그 철근이 어떻게 배견되는지 알 수 있는 이 DX 산업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훨씬 멋진 겁니다. 사진 찍으라는 거는 뭐냐? 아날로그적인 측면. 이거는 20년 전에 우리가 사진 찍어서 비교하는데, 아니 사진 찍으면 이거는 이 부위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 서울시에서 100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하겠다. 그럼 오세훈 시장 미래가 서 있죠. 저 이야기하는 순간에 오세훈 시장의 머리는 10년 전에 가 있는, 10년 전에 가 있는 거죠. 그럼 5, 6년 후에 대한민국은 이래 갈 거니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드론을 해가지고 골조공사가 인스펙션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훨씬 멋지지 않느냐. 그러면 5년 후에 가 있는 오세훈이가 될 거고 지금은 사진 찍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진 찍는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장에 일만 잔뜩 내려놓고 저거 하려면 사진사 한 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오면 그 위치가 어딘지 이걸 어떻게 또 이름을 집어넣을 거냐? 그럼 360도 라이더 카메라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 콘업이나 이런 회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4차 산업혁명은 이 직능의 종말입니다. 운여수 없어지죠. 회계사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건설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아날로그일 때는 저처럼 좀 평생 건설업에 종사했으면 조금은 존대를 받는 시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된 건설 산업으로 가면은 컴퓨터와 이 AI에서 오는 부분들 이런 걸 가장 빨리 꺼낼 수 있는 사람인 MZ세대가 훨씬 존대받는 형태의 산업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것이 3, 40년 후에 오는 일이 아니고 바로 5 내지 10년 후에 우리 건설 산업의 일하는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 직능의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고 인재의 전제, 건설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AI가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쳐보면은 사실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해야 이 AI가 답변을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AI도 무슨 이야기냐면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AI를 선다 그러면 반드시 한 3개 정도에다 동일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60, 70% 정도는 답을 알고 있어야지 AI가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맞다 틀리다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맹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건설산업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AI에다 질문을 해보면은 이 질문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아주 그럴듯하게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런 생태계의 이 변화가 오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쉽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거, 세계에서 뭘 만들었다 하면 우리가 금방 따라가는 패스팔로를 최고로 잘하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세계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 되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질문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꺼내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하이프루프는 잘하시고, 앞으로 전기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냥 옆에서 바닥에서 그냥 자동 충전되는, 미국에서는 지금 테스트베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으로 이 전기 충전차에 이 전기가 되는데, 우리나라 빅캐스천 이정동 서울대 박사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 번 전기를 충전하면은 10,000km 갈 수 있는 축전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빅캐스천 해가지고 꺼내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거를 팔로업해서 꺼내야 우리가 세계 1등이 된다는 이야기죠. 세계 1등 된 놈을 빨리 카피를 잘하던 우리가 거래 가서는 선진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2017년도에 이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대우건설기술연구소에 갖고 왔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인공지능에 의한 공조표 작성, 이거 지금 벌써 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동배치 하면은 이 용적률이 나오니까, 그리고 사선 제한에 들어가다 보면 이 32평을 25평으로 바꾸고, 대우건설의 아파트 평면, 현대건설의 아파트 평면, 이걸 놓고 딱지치게 해가지고 빨리 배치를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웍 이런 데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는 그렇게 큰 규모 아닌 데는 바로 건축법상 여기는 용적률이 몇 프로 나오고 땅값이 얼마고, 내가 여기 사업을 하면 분양가가 얼마고, 내가 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돈을 어느 정도 벌다는 것을 스페이스웍,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스페이스웍이라고 치면은, 랜드웍하고 스페이스웍을 치면은 발로 나옵니다. 설계가 지금 한 7, 8층에 도시정비 사업하는 그런 거는 그 두세 개 타입의 조감도까지 그냥 제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무인 반송해야 되고 빔 기반에 있는 거, 이걸 하면은 대우가 2017년도에 시가총액 1조 6천억이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코엑스의 건설 관련자 1000명을 모아놓고 그 디지털 트윈에 의해 가지고 이런 현장에 이걸 뭘 하고 있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걸 보여줬으면 주가 1조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2017년 가서 대우건설기술연구소하고 3년간 했으면 타워크레인이 무인으로, 5G 시대에 타워크레인이 무인이 되고 IoT 센서가 달려가지고 그런 물건이 있다면 IoT 센서 요놈은 X5열에서 Y7열로 가야 된다. 그럼 그걸로 가면 거기서 물건만 내리면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보면은 좀 타워크레인 기사들 때문에 애먹고 있는데 5년 내에 무인화됩니다.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좌표 주고 IoT 센서만 지금 현재 50m 이상에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물건이 IoT 센서 달아가지고 달면은 타워크레인에서 인식해가지고 그 자리로 가서 사람이 내려만 주면 되는 형태로 전환할 거다. 5년 됩니다. 그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능과 직능의 종말. 타워크레인 기사의 직능은 없어지는 형태로 앞으로 전환한다. 지금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지금 국토과학진흥원 이 국가에서 스마트 건설을 하면서 도로에 어마어마한 R&D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단프의 무인화, 그 롤라의 무인화, 이걸 한 2천억 주가지고 지금 테스트베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R&D 예산에서 건축 부분을 좀 박성기 원장님하고 해보니까 건축 부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2025년도에 300만 명에서 한 7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로봇신 전략으로 가면서 한 3, 40만 명분의 일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그것이 일본의 로봇신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2025년도에 생산성 20% 증대, 그 공사기간 줄이는 걸 때문에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본은 지금 현재 20, 30대 건설회사가 짬짬이 여러 개, 서너 개 회사씩 나눠가지고 전 공정, 건축공사의 전 공정에 로봇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나눠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겨우 드론이나 좀 하고 있고, 로봇에 대해서는 아예 꿈도 안 꾸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만나보면은, 대우 따로, GS 따로, 롯데 따로, 그 다음에 DL, 대림 따로, 각계약진합니다. 그게 아니고, 대우는 이거 부분, 이거는 이 부분, 이런 DX 부분 이렇게 맡아서 협력업체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표준화도 빠르고 빨리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로봇 전략에 의해 가지고 일본은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니즈 건설 이것이 뭐냐면 90년도에 벌써 일본에서는 전천후 공사하자 그래서 위에다가 지붕을 세워가지고 전천후 공사, 적천공법, 무인 반송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90년대에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건설업이 좀 슬로우 다운되면서 갔다가 지금 다시 이 건설 르네상스를 시작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건설 현장에 한 10,000대 정도의 로봇이 깔렸습니다. 청소는 꽃갈콘 4개만 던져놓으면 자동으로 그놈이 청소를 하고, 그럼 라구를 뿌리면 큰 놈은 또 큰 것이 청소기가 청소해내고, 이 천정판 붙이는 거, 유리하는 거, 이 세역선 마감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로봇이 됩니다. 심지어 7천만 원짜리 철근 조립 로봇. 스라우판 위에 철근을 조립하는 로봇이 철근을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뭐냐면 철근만 쭉 깔아놓으면 밤새도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왜? 빔 기반에 이 로봇이 눈만 있으면 그 결속선을 그렇게 묶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가 있는데 우리 대형 건설사 아무도 로봇에 관련해서 지금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1위 건설회사 가지만은 지금 슬로건이 뭐냐면 작업의 50%는 로봇, 관리의 50%는 디지털 트윈, 모든 프로세스는 디지털로 가겠다고 지금 천명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벌써 일본에서는 작년에 AI 설계부장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인공지능에 관련해가지고 AI 설계부장은 뭐냐? 지금 이 다이세이가 지금까지 설계했던 걸 다 딥러닝 해가지고 이놈이 이거는 뭐가 그때 문제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하는 걸 직원들한테 어드바이스 하는 일을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다이세이의 이 부분에 직원이 1,200명인데 여기에 이 부장이 그거에 대해서 조언하고 그거는 뭐가 문제 있고 뭐가 어떻다, 과거에 어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형태로 됐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부장은 신참이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예전에 벌써 2000년부터 이렇게 해 오면서 이제는 AI 설계부장이 취임을 하는 형태로 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부장은 구조 프로세서 그냥 10분간 테크니컬 디자인 리뷰도 해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벡텔, 세계적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벡텔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공사기간 단축, 이 공사비 20% 줄이기 위해 가지고 얘들은 주로 뭐냐면 스타트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스타트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설 생산성을 늘려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하면은 공사기간 단축 이꼬르 부실 시공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토부가
우리가 건설 생산성과 공기 단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젠다를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저 공사기간 단축이 부실을 하고 입고를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저 스칸스가 똑같습니다. 스칸스가. 뭐냐면 세계는 전체가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건설의 효율, 건설의 생산성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양대 노조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점심시간에 타워커를 움직이려고 해도 이놈한테 뒷돈 줘야 되고 뭘 할 수가 없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사회가 왜 그 피크 코리아가 저 돼가지고 침몰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타다 와서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려는데 저 발목 잡아가지고 못 넘어가죠. 건설은 양대 노조가 걸려가지고 저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효율, 생산성 이런 것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피크, 우리가 저 차이나 피크, 뭐 이제 일본은 피크 타임이 지나가서 침몰하고 있다 이러는데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피크 코리아의 정점에 서서 좀 내리막길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쉽게 이해가지고 여기에 저 사무의 저 CM 총괄님도 오셨는데요.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저 좋은 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회사의 직원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1000개를 받아가지고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50개를 이 감내하고 있는 현장에다 전파를 하고 이 스칸스가 잘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형태로 해야 되는데 우리 감리회사들은 대부분 내가 1인당 한 1억 받아가지고 저놈 한 5,500 주고 그 다음에 놀 때 또 한 70% 줘야 되니까 이 돈만 따지고 앉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정말 지적 지식산업 지식센터로서 지적 역량을 어떻게 꺼내가지고 만들어줘야 될 거냐의 부분에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감리원들이 보람이 있고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이 오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부가 로드맵을 낸 겁니다. 2030년에 건설 자동화 완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이 PT 자료는 끝내주게 만듭니다. 끝내주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자동화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뭘 하자 말은 뭐 비임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비임을 하려면 대학교에서 비임을 할 이 학생들을 엔지니어를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해가지고 2018년 10월 31일 발표한 거를 보면은 대단히 PT 자료는 엄청나게 좋은데 적하다 그 이야기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집약처가 스마트 시티로 나타날 겁니다. 이 조구청은 사실은 조구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좀 참조하시고요. 조구청은 사실은 이 구조 형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층짜리 구조의 형태를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이병의 구조의 대가가 오고 계시는데 이 초고층은 지금 현재 대세는 메가칼럼의 아웃리그의 벨트러스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거로 가면은 대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풍화 중에서 스웨이 되는 것이 여기 자료는 500분의 H지만 실제 지금 400분의 H 정도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400m 하면 1m 정도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를 견디기 위한 구조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전용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 여기 옹벽 두께가 1m 20에서 뭐 600 이렇게 올라가는 옹벽 두께 엘리베이터가 최소 60개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계실 벨트러스 들어가는데 기계실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용 면적을 한 42% 이내로 내릴 수 있느냐
뭐 45% 이내로 내릴 수 있느냐, 이 게임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조 형태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를 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은 버즈 칼리파가 직송으로 올린 것이 601m, 그 다음에 잠실 롯데가 500m 정도 직송으로 바로 500m까지는 호나제하고 유동화 자재를 써가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이제 그리고 우리 아까 공사기간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에서 우리 대우가 트럼프 월드타워 70층을 할 때 골조 한 층 올라가는 것이 2day, 3day 사이클로 올라갑니다. 70층 올라가는데 3일이면 210일이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7개월. 그럼 2day, 3day 사이클을 우리 대우가 미국에 가서는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day, 3day 사이클을 시도라도 해야죠. 무슨 이야기냐면 아침에 콘크리트 치고 오후에 기둥 철근 배건 그다음에 거푸집 설치하고 겁니다. 바닥에 찌꺽한 상태에서.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콘크리트 강도가 300이면 400 강도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2day, 3day 사이클로 가니까 지금 동바리가 10개 층 받칩니다. 왜? 3일에 올라가도 10개 층이 올라가잖아요. 한 달이면. 그래서 동바리를 받쳐야 될 층수가 10개 층씩 받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30층짜리 아파트? 이거 뭐 3일에 한 층씩 올라가면 100일, 4개월로 끝나야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8개월 때리면은 지하철 플러스 15개월이면 준공해야죠.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건설 산업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감리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콘크리트 치고 그 다음날 슬라브판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대장이라고 슬라브판에도 못 올라가게 하는 우리 현실. 버즈 칼리파 구경해서 828m 삼성에서 했습니다. 2009년에 했고, 잠실 롯데 타워는 우리가 뭐 콘크리트를 32시간 만에 치고 그 다음에 65,000톤의 저기 나오고 매트 기초, 그러니까 초고층은 매트 기초하고 그 다음에 코어에 대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적으로 구조 시스템을 어디에 갈 거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칼럼 쇼트닝은 26cm 정도, 260mm 정도 받더라고요. 이 건물이 짜부라드는 것이 260 정도를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은 안 갖고 한 180 정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건 수축열에서 팔탕댐에 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 빙축 수축열로 해가지고 순환을 하는 에어컨디셔닝 난방하는데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어가 꼭 선행이 꼭 맞느냐? 제가 집이 분당인데 판교역 앞에 거기 삼성에서 공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15층도 안 되는데 그걸 코어 선행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뭐 건물에 코어 선행이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코어 선행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코어 1m 20씩 되니까 이렉션 칼럼 넣고 외부에 메가 칼럼에 철골이 들어서면은 그거 철골 포로 연결하고 코어는 독가에 좀 두꺼운 패널로 그냥 설치를 하면은 설치에 올라가 후행을 하면 되거든요. 철골을 15개층 먼저 뛰어 올라가면 되는 거고 코어 후행을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코어 선행을 했을 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엠베드 플레이트 해야 되고 거기 슬라브 철근 빼내야 되고 거기 볼을 연결해야 되고 코어가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꼭 코어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 경우로는 제가 보람에서 42층을 할 때 이렉션 칼럼 박아가지고 그냥 유로폼 쓰면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할 세계 두 번째 높은 이 메르데카 말레이 118 타워가 되겠습니다.
이게 678.9m 세계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이제 프리콘에 대해서 시간이 자꾸 이제 없어가지고 프리콘은 이거는 김중훈 한미 파선스의 회장님이 DPR 건설의 직원들이 3번 견학 갔다 왔습니다. DPR 건설. DPR 건설은 한국의 조상우 대표가 이제 물러났지만은 세계에서 최고 혁신 건설 회사를 꼽으라면은 미국의 DPR 건설을 칩니다. 그래서 한미 파선스의 김종훈 회장이 그 직원들이 3차례 DPR 건설을 견학하고 나서 선책이 그 프리콘이란 무엇이냐는 책을 썼습니다. 프리콘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집단 지성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사전에 모여가지고 도면에서 일어날 제반 문제를 시공회사의 협력업체까지 끼워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공사했을 때 일어날 문제를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끝내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형태에서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옵스 빌딩을 짓고 있다. 그럼 주위에 돌아보고 옵스 빌딩에서 좀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하고 도면 한번 협의해보고 이렇게 공사를 해등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GS에서 검단 사고 쳤는데 그 CML 리스크 방식으로 LH하고 했습니다. CML 리스크는 뭐냐면 도면 검토의 책임이 GS한테 있는 겁니다. CML 리스크로 계약을 할 때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아파트 전문가, 구조 전문가들한테 전부 코업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지금 일어날 제반 문제가 뭔지를 분석해가지고 싸그리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노출해내야 될 사안이에요. 그거 하다 보니까 5,900억 들어가는데 그때 한 30억 들여가지고 여기 대학 교수님들, 구조하는 사람들, 외부의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했으면은 거기 전담 보관건이 빠졌다, 전담 보관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CML 리스크로 하다 보니까 터지니까 GS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금 드렸는데요. 그 프리콘 책 속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0년도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세계 최고 높은 건물로 지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름하여 공사기간이 지상 13.5개월, 지하 3.5개월 해서 17개월에 준공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이텐션 볼트가 아니고 리벳을 쳐가지고, 그래서 86층까지 리벳 공사를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철골이 올라가고, 지금 쉽게 이야기하죠. 그 시점에 이 유니트 공법, 외부의 유니트화하고 내부의 철망을, 바닥 철근을 롤 스타일로 해서 망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배처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콘크리트를 거서 생산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철골이 올라가면 3, 4개층 아래에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철골에서 9개층 아래에 외부 외벽이 유리가 시공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적층공사 이런 패스트트랙 하는 모든 부분들이 1930년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벌써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연 현재 대한민국에서 100층을 짓는데 그냥 누구 말 맞다나 토목공사 빼고 24개월에 좀 지어줘라,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우리가 정말 예스 할 수 있느냐? 우리 건축쟁이들이 정말 예스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아웃사이트 컨스트럭션, OSC 컨스트럭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듈러 공법 이야기합니다. 모듈러 공법은 1851년 영국 이 세계 박람회 할 때 그때 모듈러가 그때 나왔습니다. 수정궁이라는 이
엑스포. 그게 뭐냐면 유리 유니트하고 유리하고 철만 가지고 지어낸 거죠. 6개월 만에 운동장 60개인가의 크기를 지어내는 모듈라는 그때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듈라가 마침 요새 모듈라 같은 이야기 아니고 1851년도에 벌써 이 모듈라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모듈라가 1930년도에 일부 여기 외벽에는 모듈라가 시작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프리콘하고 비슷한 팀 디자인 어프로치 방식, 이게 프리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리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여하튼 그 전문가하고 좀 같이 상의를 하면은 여기 훌륭하신 우리 송하우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하루에 한 50만 원 주고 하더라도 제가 5천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DPR 건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이소. 세계 최고 혁신 회사. 그러니까 199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30년 만에 7조 정도 매출을 하는데 여기는 거의 80%가 한번 요청 고객, 그래 한번 해본 사람이 다시 불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서도 뭐냐면 테크놀로지는 10%고 프로세서하고 인간이 90%를 차지한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아는 사항인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여러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로 보면은 우리 건축공사 현장에 우리 건축은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전문가들이 제도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사고 난 지 작년 1월에 강주 화정, 올 4월에 GS 검단. 그런데 지금 한 7개월 됐는데 액션 플래닝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기껏 감독원 만들어가지고 감리를 또 감독하는 층을 만들어야 될 거냐. 사진 찍어라, 서울시장. 사진 찍어야 된다. 아니, 도대체 뭐가 우선순위냐. 지금 쉽게 해가지고, 콩쿠리 친지 7개월 된 현장에 철근 따로, 콩쿠리 따로 하면 따로 국밥이 되면 이거는 콩쿠리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플랫슬라브에 펀칭 쉐어가 왔을 때 1차적으로 견디는 거는 콘크리트입니다. 전남보강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 건설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 위에 조경공사 하면 밑에다 윙 사포트 다 받치잖아요. 이게 10대 건설회사, 5대 건설회사가 덤핑하고 헛 갖다 부으면 윙 사포트를 받쳐야죠. 그럼 강주 화장같이 위에 콘크리트 치는데 겨울철에, 1월달이니까 겨울철에 사포트 다 빼버린다. 우리 건축쟁이들이 이래가 되겠냐는 이야기죠. 강주 화정에 동발이 다 뺄 때 거기에 있는 현장 소장, 공사부장, 대리, 감리, 아무도 거기에 토를 안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거 이렇게 오래 지났으면 뭘 좀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왜 젊은 세대가 이 건축업에 우리가 투목공 건축이 안 오느냐. 지금 공대에서 꼬바리과가 건축 토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주요 직종 18개 직종 평균 노임에 우리 건설 엔지니어의 대가가 91.6%밖에 안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제조, 운석, 교육석, 농업하고 우리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우리보다 1.71배, 독일, 프랑스가 2.12, 2.2배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안 오죠. 그러니까 어디에 나가고 로스쿨이나 가는 것이 어떡하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국토부가 이 안을 내는데 혁신 대책을 여러 번 내는데 이 현장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양념으로 끼지 사람이 안 낍니다. 전부 대학 교수들이 하다 보니까 실사구시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현업에 계시는 우리들도 이 공부 좀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설 생태계를 바꾸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엔지니어 계층으로 안 되고 시공 전담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지방대학에 저 사람이 없다는데 시공 전문 엔지니어, 골조는 골조 담당, 엔지니어는 품질, 공정, 예산만 하고, 그다음에 저 이 콘크리트 치고 철근 넣고 형태를 하는 거는 시공 전담 엔지니어. 이것이 미국의 저 이런 사이트 슈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러면은 우선 뭐 저 3년제 하면은 저 교육비도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안 된다, 제가 이걸 하려고 해봤을 때 한국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 동남아에 있는 애들 갖고 들어오고, 그 사람들 여기서 동남아에서 1학년 때 뽑아가지고 2년 동안 저 한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 대학에 3학년에 편입해가지고 저 골조학과에 들어오면은 얘들은 향후에 이민까지 받아주고, 가족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민까지 받아주면 인구 해수책도 될 거고, 이거 시간이, 이런 일들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또 100분간 떠들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양 철학의 근원과 경영이라는 아주 큰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우리 동양 철학의 가장 바탕은 정성성 믿을 신입니다. 신뢰하고 정성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나 추동, 동남 서부, 생장, 소장, 인예, 의지, 원형, 이정.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삶의 인간의 가장 기본이 의심, 인에 있다. 이는 선하고 맞닥뜨려진다. 그래서 기업도 비전을 만들고 핵심가치, 롤하고 그 원칙을 정립하고, 기업도 그다음 위대한 기업을 창출하려면 예라는 거는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는 황제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44명의 무의가 춤출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무의가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대부는 66이 36명이 춤을 춰라. 아주 예를 들면 이건 질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조직에 우리가 카톡방에 서로가 예의를 지키면은 그 카톡방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중구난방으로 떠들기 시작하면은 카톡방이 개판되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돈이 생기면은 그게 정의로운지 보고 주머니 넣어라. 수납해라. 정의롭지 않으면 조직이 나눠서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의 리더가 지혜롭지 못하면 개판된다. 우리가 모든 모임을 하는데 그 리더가 지혜로우냐 안 지혜로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질문 시간이 좀 빠뜨단 게 아니라 죄송하게 됐는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입사 3년차, 젊은 사람들은 입사 3년차에 전공 서적을 50권을 사야 됩니다. 50권을 보라는 이야기 아니라 50권 정도는 사야 됩니다. 입사 5년차 내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계시는 분들은 밑에 조직원들한테 입사 3년 내에 전문 서적 50권을 사게 해야 된다. 차부장 때는 경영학 책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됐을 때는 인문학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인들의 그 소양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초기 단계에 전공서적 50권을 사서 똑같은 논제를 가지고 한 3권 정도의 책을 보고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디시전 메이커가 되는 거고, 공부 안 하고 나가면 근로자가 물었을 때 그냥 구경꾼입니다. 디시전 할 수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모쪼록 시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나눠줬던 책이 어디 갔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오늘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학부를 다녔는데요. 저희들 건축학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
우리 이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대를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는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해가지고 현장을 알아야지만 설계를 하고 시공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건축학도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든 것은 이제 설계, 시공 이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좀 만들어지면은 우리 이 회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산업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좀 갔으면은 지금보다 좀 나은 건축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바람으로 저는 어떤 질문보다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제 앞에 나왔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제가 네, 저는 일단 직접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받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대림산업으로 입사를 해서 포스코건설로 이제 제대를 해서 기사부터 공무, 그다음에 현장소장 여러 가지 했었는데 현재는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건설안전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안전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건축학회장님 계시고 또 기술협회 계시고 회장님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상황까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저희가 4차 산업에서 이제 생성형 AI로 해서 이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로우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살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왜 발생하느냐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다 여러 방면에서 하셨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내진 구조가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이제 스판이 넓어지고 구조가 작아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철근을 다 그려놨는데 배근을 닿으면 콘크리트가 안 들어갑니다. 이음이라든가 이런 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사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거는 샵드론이라는 것이 왜 우리 건축학계에서는 설계에서는 샵드론을 무시하고 또 시공사는 자기 엔지니어링 기술이 아니고 한데 대부분 그동안은 경험 있는 시공 기술자들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하자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샵드론을 다 그려왔습니다. 단열 문제라든가 방수 문제라든가 구조 문제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런 엔지니어링 된 기술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노화되고 없어지고 현장에는 그러한 기술을 있는 경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샵드론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안드리는 거는 저희 건축학회, 기술인협회, 또 시공사, 그래서 시공사들 굴지 시공사들은 이미 모든 데이터들을 해서 표준화되는 샵드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각기 그게 회사별로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융합을 하고 모여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공간을 창출하고 미를 창출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면화돼서 현장의 건설 산업이 더 발전된 로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샵드로잉이 체계화되면 좋겠다. 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샵드로잉 전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학회, 기술인협회, 또 시공사 다 합해서 설계, 시공, 통합 발전 방향하는 어떤 그러한 모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일병의 구조 대관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구조 설계를 마이더스 프로그램에 넣다 보니 이 철근이 거기에 철근 간격에서 이 조골재 1.5배 간격이 있어야 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퍼레이터가 된 겁니다.
지금 손으로 구조 계산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10% 채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소프트웨어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위에 사람이 보고 야 그 콩물이 들어가겠어? 안 되잖아. 그러면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왜 수사를 받아야 됐느냐? 2013년도에 LH가 그 프레스랍으로 하다 보면은 이 밑에 지하 2층의 청고도 낮아지고 하니까 10m 이내로 되면은 지한평도 안 받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냈는데 그러면 이 LH에서 그 구조 용역 준 걸 받아가지고 LH가 다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만든 후에 내보내야 되는데 현장에 가면은 시방서 없습니다. 시방 없이 그냥 그 도면을 구조 사무실에 뿌리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거니 8가닥 지나가면은 전남 보관건이 2개 들어가는 거, 3개 들어가는 거, 4개 들어가는 거, 5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3부 인력도 많으니까 전남 보관건을 3개로 2개 넣어야 되는데 3개로 아예 고정을 하면은 2개 넣어야 되는데 3개를 넣으면은 이거 간격을 150으로 벌리면 됩니다. 그러면 5개를 3개로 가면은 10mm를 13mm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무량탄 구조에서 무조건 전남 보관건은 3개가 지나간다. 그것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13mm로 넣어야 되고 아닌 건 10mm 간격을 띄우든지 이런 시방도 없고 요새 시방서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나보고 야 너희들 순서 아파트 지으려고 애썼다 이러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이 대학 교육에서 과연 이 구조하는 분들 그럼 구조 사무실에서는 위에 사람들이 보고 바꿔줘야 되는데 콩쿨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떤 유지 대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여자가 좋아. 그러면 일단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늘 발표해 주신 이소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진 촬영도 한번 있고 그리고 한양 촬영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날씨도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식사를 하고 되게 따뜻한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추운 날씨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희석 회장님께서도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제역 가다가 대로변에 한양 설렁탕 있습니다. 거기서 전신 모시겠습니다.